북조선 이야기. 본 채널은 북한의 루머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픽션이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무, 구독은 하고 보라. 평양 외곽, 높은 담장 너머에 예술소녀 양성소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용과 노래를 가르치는 학교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한 남자를 위한 무대였습니다. 그 남자는 나라의 모든 권력을 쥔 자였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에서 노래를 잘하거나 얼굴이 고운 소녀들이 비밀리에 차출됐습니다. 그들은 예술단 오디션이라 들었지만 그 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빛나는 무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양성소의 정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다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들은 딸을 보내며 눈물을 훔쳤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곧 온 가족의 멸문을 뜻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정돈된 교복을 입고 줄지어 섰습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그들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해보라. 심사위원이 말하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맑은 목소리들이 흰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소녀들의 얼굴을, 몸매를, 목소리를 평가했습니다. 마치 가축을 고르듯이. 합격한 아이들의 명단은 즉시 평양으로 전달됐고 그 명단을 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번 아이들은 괜찮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노래 한 줄이, 그 미소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양성소 안의 교실에는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의 초상화, 그리고 그 아들의 초상화, 그리고 그 손자의 초상화. 세 개의 얼굴이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 미소 아래에는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선생들은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지를 위해 노래하는 건 영광입니다. 그분께 사랑받으면 내 가족은 평생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아이들입니다. 나라가 너희를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고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아이들은 무섭도록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서 밤마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오늘은 누가 불려갈까? 평양에 가면 정말 가족이 잘 살게 될까? 그분의 눈에 드는 건 정말 복일까?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이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 복이란 이름을 잃고 그림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복도를 지나다 보면 가끔 텅 빈 침대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 아이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동무는 특별 임무를 받아 평양으로 갔습니다. 너희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 연희가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촌 출신, 노래를 부르면 마을 사람들이 울던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산새가 우는 것처럼,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순수했습니다. 16살 소녀는 아직 세상의 어둠을 몰랐습니다. 내 목소리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희생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연희의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일을 못했습니다. 어린 남동생은 영양실조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으면 가족에게 식량 배급이 늘어난다는 것을. 자신이 충성하면 가족이 산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래했습니다. 누구보다 밝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은 불 꺼진 기숙사 침대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정말 사진처럼 자애로우실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실까?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린 별이 아니에요. 별을 비추는 달빛일 뿐이에요. 그리고 어느 봄날 연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명단을 읽었습니다. 리연희 동무, 평양 본궁 특별공연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부러움과 동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예, 선생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니 하늘은 이상하게도 붉었습니다. 빛빛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흔들리며 커튼이 무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교복을 다듬었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 얼굴을 기억해둬야 해. 그녀는 가방 속에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숨겼습니다.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잘 다녀올게요. 꼭 살아서 돌아올게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돌아오지 못할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검은 차량 한 대가 양성소 앞에 멈췄습니다. 연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구들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짓은 환송이 아니라 작별이었습니다. 차량이 양성소의 철문을 벗어나자 아이들 중 하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또 한 명이 사라졌네. 연희는 노래를 정말 잘했는데 이제 우린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검은 차는 평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과들, 강과 마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 무언가 슬픔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병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의 안내원은 딱딱한 얼굴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연희는 숨죽여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할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차는 평양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거대한 동상들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처음 보는 대도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는 한 거대한 궁전 앞에 멈췄습니다. 붉은 담장, 금빛 지붕, 그리고 그 위를 나는 깃발. 이곳이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연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입구, 양쪽에 선 경비병들, 그리고 그 너머 보이는 화려한 복도.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이곳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보지도 마십시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옛 삶도 함께 닫혔습니다. 봄이 막 찾아온 평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궁전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봄의 따스함이 이곳에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검은 리무진에서 내려 대리석으로 반짝이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웅장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기둥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붉은 깃발과 금빛 문장, 그리고 여러 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연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신발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내원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곧 부르실 겁니다. 연희는 작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빠르게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순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연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방 안은 화려했습니다. 붉은 카펫, 금빛 의자, 수입산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본능적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훑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그가 말했습니다. 노래를 해보라.
그 한마디에 연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당신입니다. 땅에 꽃이 하나 핀다면 그것도 당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산골짜기에 새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절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했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찾은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직접 쓴 거냐? 예, 장군님. 고향에서 별을 보며 지었습니다. 좋다. 그러나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다시 불러보라. 내 마음속에 있는 노래를.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사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배운 노래가 아니라 그녀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요. 땅에 떨어진 별은 돌이 되죠. 나는 하늘을 그리워하는 떨어진 별일 뿐이에요. 그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진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람, 아니면 슬픔, 연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했습니다. 흥미롭구나. 내가 부르는 노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그날 밤, 연희는 붉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시녀들이 그녀를 데려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향기로운 비누와 따뜻한 물, 그녀는 살면서 처음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시녀들은 그녀에게 비단 드레스를 입혔습니다. 붉은색 드레스였습니다. 핏빛처럼 붉은. 거울을 보니 그녀는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얼굴, 값비싼 옷,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녀가 속삭였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분은 상냥하세요. 순종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붉은 카페 뒤를 걸었습니다. 금빛 샹들리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그가 있었습니다. 비단 시트가 깔린 침대, 크리스탈 술잔, 붉은 와인. 그는 술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지만 그 불빛들은 모두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들어오라. 그가 말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이 방 안에는 그녀와 그 단둘뿐이었습니다. 너는 특별하니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 연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랑이란 선택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것을. 이곳에서의 은혜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머릿속에 가족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병든 어머니, 다친 아버지, 굶주린 동생. 이걸 견디면 엄마는 살 거예요. 이걸 견디면 가족은 배급을 받을 거예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연희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 거대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 수많은 여인들의 비명이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눈을 감고 속으로 노래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요.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별이 아니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노래하라. 나를 위해 노래하라.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그 노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만. 그의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연희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리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그분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여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만든 그림자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붉은 건물로 이송됐습니다. 공운예술단 특별실. 그곳이 이제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궁전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누군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비명도 메아리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연희가 그곳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운예술단 특별실이라 불리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출입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명 남짓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15에서 20 사이,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공포였습니다. 텅 빈 공포,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눈빛.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진심으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요. 건물 안의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세면, 조식. 오전에는 노래 연습, 오후에는 무용 연습.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 시간이지만 진짜 자유는 없었습니다. 언제든 호출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 그리고 문 여는 소리, 누군가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 그리고 낮게 들려오는 노래 소리.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요. 그 노래는 금지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금지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자는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그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마치 죽은 자의 노래처럼. 하루는 연희의 친구 수련이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모였는데 수련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물었습니다. 수련이는 어디 갔어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수련 동무는 오늘부터 다른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중앙당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련의 침대는 비어 있었고 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빗, 일기장, 어머니 사진까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는 짐을 챙깁니다. 하지만 수련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틀 뒤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미선이라는 아이였습니다. 19살, 평양 출신의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미선 동무는 공연 때문에 베이징에 갑니다. 국제 친선 공연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국제 친선 공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저 사라진 것뿐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으로 유학 갔다더라. 김일성 종합대학에 특별 추천됐다더라. 그런 말들이 돌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방 앞에 서 있는 경비병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복도에서 철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들려오는 한 여자의 울음소리. 그 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금방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한 명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양성소가 아니라 도축장이라는 것을. 그들은 선택받은 게 아니라 소비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인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연습하고 잠들었습니다. 기계처럼. 연희도 점점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면 불려갔습니다. 불려가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리연희 동무, 동지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희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비단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시녀들이 화장을 해줬습니다. 거울을 보니 인형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생기 없는 인형. 붉은 카페 위를 걸으며 연희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내일 아침에도 나는 여기 있을까? 복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걸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그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엔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연희. 그가 말했습니다. 왜 노래를 하지 않느냐? 내 목소리가 그립구나. 연희는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들려주면 되겠구나. 그가 손을 내밀자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녹음된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그 노래 속에 무언가를 잊고 싶은 듯이, 마치 그 노래 속에서 위로받고 싶은 듯이 그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진짜 인간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금지다. 내 앞에서 그 누구도 부르지 말라. 이 노래는 내 것도 아니다. 이 노래는 존재해선 안 된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언젠간 사라지겠지. 나도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겠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창문 밖으로 첫 눈송이가 떨어졌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 그러나 그 눈도 땅에 닿으면 녹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연희의 이름은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리연희 동무는 특별 임무로 이동했습니다. 여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 수 없었으니까요. 궁전의 복도에는 또 한 번 빈 의자가 남았습니다. 그 의자는 아무 말 없이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주인이 없었던 것처럼. 밤의 평양은 적막했습니다. 창밖엔 불빛이 가득했지만 그 안엔 사람의 온기가 없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그러나 모두 거짓빛이었습니다. 궁전의 가장 깊은 방,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 그곳에 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크리스탈 잔이 있었습니다. 잔 속에는 수입산 위스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산 50년산,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쓰기만 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웃음, 메아리도 없는 웃음. 벽에는 수십 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업적, 그의 미소. 젊은 그, 미소 짓는 그, 위대한 그.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진짜 그는 없었습니다. 모두 충성한다 말하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두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 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내 권력을 보고, 내 지위를 보고, 내 힘을 본다. 하지만 나라는 인간은 보지 않는다. 그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낯설었습니다. 이 얼굴이 진짜 나인가? 이 눈빛이 내 것인가? 손으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끝에 닿는 건 살아있는 인간의 온기가 아니라 차갑게 굳은 권력의 껍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괴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스위스 유학 시절, 보통 아이들처럼 농구를 하고 게임을 했던 시절. 그때의 그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평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해선 안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가족조차도, 동생들도, 아내도,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 앞에선 긴장했습니다.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을까? 진짜 웃음을 나눈 게 언제였을까?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찬 겨울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 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요.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별이 아니에요. 그는 순간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크리스탈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만하라. 그가 소리쳤습니다. 경비병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가라.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그가 고함쳤습니다. 경비병들이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적막했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조각들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마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맑고 청아한, 그러나 슬픈 목소리.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날 밤 그녀가 부른 마지막 소절이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병째로 마셨습니다. 그러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맑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그녀를 잊지 못하는가?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여자들을 가졌다. 그들은 모두 아름다웠다. 그들은 모두 순종했다. 그런데 왜 유독 그 아이만 기억나는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만이 유일하게 진실을 노래했다는 것을. 다른 아이들은 모두 그를 찬양했습니다. 모두 그를 사랑한다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노래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난다고.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별이 아니라고. 그 노래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꿈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 속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연희가 노래하는 꿈. 그녀가 미소 짓는 꿈. 그리고 그녀가 사라지는 꿈. 그녀가 눈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포였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그는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너는 왜 그 노래를 불렀느냐? 왜 나에게 진실을 보여줬느냐? 거짓말을 했다면 편했을 텐데. 다른 아이들처럼 나를 찬양했다면 너는 살았을 텐데. 그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창밖에서 한 줄기 눈이 흩날렸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백의 눈송이였습니다. 그 안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그 안엔 아무 거짓도 없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싶었는데. 나도 진심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 거대한 권력의 제왕이 그 순간엔 그저 한 인간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공허한 한 인간. 그의 주위엔 금빛 장식, 명품 가구, 값비싼 술이 넘쳤습니다. 그의 주위엔 권력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엔 오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공허. 그리고 그 고요한 새벽, 그는 다시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치 잊혀진 무언가를 찾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금지되었다. 국가 명령으로 금지시켰다. 그 악보는 모두 불태웠다. 그 녹음은 모두 지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선 멈추질 않는다. 매일 밤 들린다. 그 목소리가, 그 노래가. 그의 눈가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선 안 될 눈물. 절대 권력자가 흘려선 안 될 눈물. 신이 아닌 인간의 눈물. 그는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빨리, 급하게. 누군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권력자의 가면, 독재자의 가면. 그 가면 뒤에서 한 인간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평양의 하늘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죄도, 슬픔도, 진실도 모두.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궁전의 붉은 커튼은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지만 그 안의 노래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공훈예술단, 북한의 자랑이자 체제의 얼굴이라 불렸던 그 단체는 어느 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국가 기록에서도 지워졌습니다. 신문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운 예술 정책으로 통합되었다는 짧은 기사 한 줄만 남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단원들 중 한 명이 몇 해 뒤 국경을 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 총소리, 그리고 자유. 그녀의 이름은 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탈북 후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충성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숨소리였어요. 우리는 노래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노래에도 죽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라 배웠어요. 충성하라 배웠어요.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 배웠어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두려움이었죠. 공포였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제작진도 모두 숨죽였습니다. 혜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연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보다 1살 어렸어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천사 같았어요. 그 아이의 노래를 들으면 모두가 울었어요. 우리도 울고, 선생님들도 울고, 심지어 그분도 울었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별에 대한 노래를 불렀어요.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난다고.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별이 아니라고. 그 노래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진실했어요. 그래서 금지됐어요. 그 말에 스튜디오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사라졌죠. 어느 날 갑자기 침대는 비었고 짐은 그대로였어요. 마치 증발한 것처럼. 혜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았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았어요. 우리 중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사라졌어요. 10명, 20명, 30명. 어쩌면 그 이상.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화면에 오래된 흑백 영상이 비쳤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한 소녀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울려 퍼지는 기도 같았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요.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별이 아니에요. 그 영상은 잠시 재생되다 멈췄습니다. 화면이 얼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16살의 연희. 순수하고 아름답고 슬픈 눈을 가진 소녀.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리연이 2009년생, 2025년 실종. 현재까지 생사불명.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 작은 피아노 학원이 있었습니다. 학원 간판에는 하늘 피아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학원 안에서 한 여인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정이었습니다. 탈북 후 40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제는 손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그녀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악보는 누렇게 바랬습니다. 종이는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음표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악보 맨 위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 작사, 작곡, 리연이. 혜정은 그 악보를 어루만졌습니다. 탈북할 때 품속에 숨겨왔던 악보였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증거였습니다. 연희가 존재했다는 증거. 그녀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요. 땅에 떨어진 별은 이미 별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을 그리워하는 떨어진 별일 뿐이에요. 그 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희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의 노래는 아직 살아있어. 내가 사라졌어도 내 목소리는 살아있어. 나는 잊지 않았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창문 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북쪽 하늘에도 별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하늘 위로 작은 별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혜정은 그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저 별이 됐기를 바라. 다시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기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지웠어. 내 기록을 없앴어. 하지만 내 노래는 여전히 살아있어. 내가 기억하는 한 너는 사라지지 않았어.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이 그녀를 찾아왔을 때 그녀는 그 악보를 보여줬습니다. 카메라가 그 누런 종이를 비췄습니다. 손으로 쓴 음표들, 하늘의 별이라는 제목. 이것이 유일한 증거예요. 혜정이 말했습니다. 공훈예술단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 아이들이 살았다는 증거. 다큐멘터리는 방영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분노했고, 슬퍼했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잃었습니다.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무덤도 없고 추모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래는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빛나니까요. 그 누구도 별을 완전히 지울 순 없습니다. 권력도, 시간도, 죽음도. 별은 영원히 하늘에 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의 자막이 떴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되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별빛 하나만 깜빡였습니다.